이 이야기는 정년퇴임한 60대 남성이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전화로 잃고 자존감과 가족, 인생의 의미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가족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스스로의 용기를 통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잔혹함과 그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파괴,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통해 노후 빈곤, 가족, 존엄이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시사점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는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한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굳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다닌 시청으로 출근하는 마지막 날, 정년퇴임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호는 옷장을 열어 가장 아끼던 회색 정장을 꺼냅니다. 이 정장은 승진할 때도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도 입던 옷입니다. 소매를 쓸어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이 옷을 입을 일도 없겠지.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이 어느새 이렇게 늙었는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가득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성실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묻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춥대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박정희의 목소리에 김성호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단정하게 가야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날이 하나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 건물 앞에 도착한 김성호는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출근 도장을 찍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지나갔던 문인데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형광등 불빛과 복도 냄새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퇴임식은 소박했지만 박수만큼은 컸습니다. 김성호 선배님, 정말 존경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후배들의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수는 따뜻했지만 그 박수가 끝나면 자신은 더 이상 이 조직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호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뭐지?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알 수 없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통장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예금과 적금 6,500만 원, 합쳐서 정확히 1억 9,500만 원. 이 돈은 김성호에게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젊은 시절 야근과 민원에 시달리며 버텨낸 시간의 총합이었고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며 참고 견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아내와 조용히 늙어갈 수는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김성호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년퇴임식의 박수 소리보다도 꽃다발의 무게보다도 그날 오후 울렸던 휴대전화의 진동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화가 자신의 인생을 두 동강 낼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성호는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은행 앱을 엽니다. 퇴직금 1억 3천만 원, 예적금 6,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여행은 사치고 외식도 줄이면 아내와 조용히 늙어갈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뜹니다. 김성호님 되십니까? 차분하고 또렷한 남성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디시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금융범죄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김성호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펴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합니다. 검찰이요? 저한테 무슨 일이? 현재 김성호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말도 안 돼. 나는 평생 세금 밀린 적도 없는데. 그건 착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김성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참고인 신분이시니 협조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그의 반응을 이미 예상한 듯 한 박자 늦춰 말을 이어갑니다. 정년퇴임 오늘 하셨죠? 시청 세무과 근무하셨고요. 김성호의 손바닥에 땀이 맺힙니다. 어떻게 저걸 알지? 의심이 스치지만 동시에 그 의심은 곧바로 약해집니다. 이런 정보까지 아는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다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혹시 이 전화 녹음되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수사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김성호의 등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됩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가 동결 직전 상태입니다. 동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수령 계좌까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김성호의 숨이 가빠옵니다. 연금까지?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금 보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산을 안전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김성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깜빡입니다. 이런 건 보통 서류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긴급 사안이라 전화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끊으시면 바로 동결됩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듭니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어. 금방 끝날 일일 거야. 그는 은행으로 향합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입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은행에 도착하시면 직원에게는 개인 자금 이동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수사 기밀입니다. 직원이 알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김성호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검찰 수사라는 말에 눌립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았을 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체 금액이 꽤 크신데요. 직원의 말에 김성호는 침을 삼킵니다. 전액입니다. 속으로 그는 외칩니다. 아니야, 잠깐만. 지금이라도 멈춰야. 그러나 휴대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끼어듭니다. 지금 진행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숫자가 사라집니다. 1억 9,500만 원. 김성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이상하다, 너무 허무한데? 은행을 나와서야 그는 다리가 풀려 길가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통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통화가 끊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성호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겁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시. 신호음만 길게 울립니다. 그는 인터넷을 켭니다. 검색창에 손이 떨립니다. 검찰 안전 계좌.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피해 사례, 동일한 수법, 전 재산. 아니야. 김성호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리고 물이 바닥에 흘러도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숨이 차오르고 눈앞이 흐려집니다. 이미 이체된 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김성호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다 날렸구나.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년퇴임의 허무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인생을 파괴했다는 자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 질문에 그날 밤은 끝내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그날 밤 끝내 잠들지 못합니다.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웁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그는 같은 생각만 반복합니다. 어떻게 말하지? 지금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성호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른 침을 삼키고 방문을 엽니다. 부엌에서는 박정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김성호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여보. 박정희는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김성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나 큰일 났어. 그 말에 박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소리야? 김성호는 손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은 돈 전부. 박정희의 얼굴에서 서서히 혈색이 사라집니다. 전부가 얼마를 말하는 거야? 김성호는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1억 9,500만 원 다 없어졌어. 잠깐의 정적. 그리고 폭발합니다. 뭐라고요? 박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죠? 아니야, 보이스피싱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정희는 프라이팬을 내려놓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당신이? 그걸?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당해?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평생 공무원 하면서 그렇게 사람 조심하라더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우리 노후야. 전부라고. 박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함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주방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식탁 의자를 발로 찹니다. 당신 때문에 다 끝났어. 김성호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박정희의 말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 끝났다. 내가 끝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말이 사라집니다. 박정희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김성호는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밤이 되면 김성호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은행 창구의 불빛, 휴대전화 화면 확인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안 눌렀어도 그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해요. 김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이혼도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김성호에게는 총성과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로 되는 일이 아니야. 박정희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어? 그날 밤 김성호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이라도 남길 수 있나?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미 정년 퇴임했고 보험도 해약한 상태라는 것을. 며칠 뒤 아들 김민재가 집으로 옵니다. 박정희가 연락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문을 닫자마자 소리를 높입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괜히 걱정할까봐. 지금 이게 괜히예요? 1억 9천을 날렸는데? 민재의 말에 김성호는 움찔합니다.
그 숫자를 아들의 입에서 다시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 말에 김성호는 고개를 듭니다. 그래. 그 말 들을 자격 없어.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 한마디에 김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낍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김성호는 자신이 더 이상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실감합니다. 그는 연금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고 죄책감은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느낍니다. 아직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이 희망인지 유예된 형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성호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끝난다는 것을. 김성호는 연금 명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약 180만 원. 숫자는 냉정했고 종이는 얇았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로 평생을 버틴다고? 그는 자신이 상상해온 노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합니다. 여행도 여유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성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이라는 말은 그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나 나이가 몇인데? 나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박정희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이 파고듭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손이 움직입니다. 김성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립니다. 예전에 아이들 소풍날이면 아내가 싸주던 김밥을. 당신 김밥 아직도 맛있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박정희는 손을 멈춥니다. 김밥집 해볼까? 김성호는 웃으려다 말고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해? 당신 손으로 만드는 건데 왜 못해? 그는 처음엔 강하게 거부합니다. 평생 사장님이 아닌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시선은? 내가 그 꼴을 하고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생각합니다. 시선보다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작은 점포를 알아봅니다. 역에서 조금 떨어진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임대료가 싼 곳입니다. 보증금은 최소한으로 집기는 대부분 중고로 맞춥니다. 김성호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손이 떨립니다. 또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개업 준비는 생각보다 고됩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칼질을 연습하고 김밥을 수십 줄씩 말아봅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당신 손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몰래 파스를 붙입니다. 아내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업 첫날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김성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뜁니다. 간판에는 성원의 김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게 앞에 서자 그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님이 나가고 나서 그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게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고 재료를 버리는 날도 생깁니다. 어떤 손님은 말합니다. 김밥이 좀 비싸네요. 사장님, 이거 다시 싸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성호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그러나 어느 날 단골이 하나둘 생깁니다. 김성호는 손님과 눈을 맞추고 김밥을 건넵니다. 그 손길에는 점점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어느 오후 한 손님이 묻습니다. 사장님, 연세가 있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김성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힘들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 말은 손님에게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밤 장사를 마친 뒤 박정희가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나았네.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그 숫자에는 내가 번 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어느 날 아들 민재가 가게에 찾아옵니다. 김밥을 먹던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그 말에 김성호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김밥을 다시 맙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며 박정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한 거지? 김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가장은 아니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시다. 김밥 한 줄 한 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말아 올립니다. 실패도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함께 말아 넣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이어진다는 것을. 김성호는 다시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살아온 김성호가 정년퇴임과 동시에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노후 자금 1억 9,500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잃고 스스로를 무능한 가장으로 여기며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로 인해 아내 박정희와의 관계는 파국 직전까지 치닫고 가족은 붕괴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김성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이라는 최소한의 기반 위에서 아내와 함께 김밥집을 시작하며 비록 늦고 느리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김밥 한 줄을 말며 그는 자존심 대신 책임을, 체면 대신 성실함을 선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부부는 다시 동반자가 되고 아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평범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엄, 자존감, 가족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함께 파괴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언제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경험이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배려와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삶은 계속됩니다. 늦은 재기라도 작고 초라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분명한 전진입니다. 김성호가 김밥 한 줄을 통해 다시 삶을 말아 올렸듯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